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안성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 지금 한 148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 여기도 1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김유영 교수님 석좌 교수 기념 강연과 함께 또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것을 저희 학부에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참여해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석좌 교수라는 것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영예로운 그런 교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전 학교에서 3분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김영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고 기계공학부에서는 최초로 석좌 교수가 탄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렉처라고 하는 거는 저희 여기 계신 김호영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이틀인데 이게 영국에 있는 왕립학회에서 하는 패러디라고 잘 아시는 전자기학을 연구하신 분 때부터 해서 10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대중 강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기술에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고 저희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렉처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와 함께 김유영 교수님께서 석좌 교수가 되신 것을 기념해서 김유영 교수님이 최초로 크리스마스 렉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김유영 교수님은 사실 소개를 안 드려도 저희가 이 포스터를 이렇게 어디다 올려놨더니 그냥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김유영 교수님 누군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기각회에서 또 회장도 하시고 최근에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주시는 그런 또 아주 큰 훈장도 받으시고 그래서 학교 내 또 학교 외 또 전 세계적인 그런 연구 그룹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석학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교수님이라 자세하게 다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그런 소개보다는 직접 오늘 아주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만드셨고 김영 교수님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렉처 겸 석좌 교수 기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학부장님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여기 벗어도 되겠죠? 네. 네, 저는 오늘 상식이라는 것, 직관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그런 지난 약 30년간의 연구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직관을 믿어도 될까요? 라는 이런 화두로 첫 번째 역학 연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거는 여기 여러분이 계시는 이런 방과 같은 그런 방인데요. 보시는 내용은 흡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자가 말을 하게 되면 하자가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흡음재를 저희가 잘 배치를 하면 천장 또는 그 벽에 잘 배치를 하면 좀 이렇게 울림이 줄어들고 정말 꼭 들어야 될 소리만 잘 듣게 됩니다. 흡음재라는 거는 뭐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냐면 스펀지 여러분 아시죠? 스펀지 같은 게 보통 흡음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적절히 배치를 해서 소리가 필요 없는 데는 이렇게 흡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설치가 되면 여기 앉아있는 여기 표시된 그 마크에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소리는 사라지고 꼭 필요한 소리만 직접 들어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설계 이슈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왼쪽에 흡음재라고 하는 것은, 흡음층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예를 들면 딱딱한 뭐 시멘트든지 벽돌이 됐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서요. 흡음층에서 소산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반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흡음재가 좋으면 좋을수록 반사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반사가 하나도 안 되면 우리는 이제 흡음 계수가 100% 1이라고 합니다. 여기 Y축에 1이라는 요 숫자에 도달하면 완벽한 거죠. 그래서 흡음 계수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대로 입사된 소리 에너지 분의 입사된 소리에서 반사된 소리를 빼고 나면 그게 얼마나 이제 흡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 X축이 주파수입니다. 그 흡음 성능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그 흡음층이 굉장히 여기 얇을 때 요 커브 지금 보이시나요? 요런 커브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숫자를 읽어보면요. 한 0.5가 최대인데요. 최대 뭐 0.5 이하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 흡음되고 50%는 튕겨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두께를 이렇게 증가시키죠. 그러면 흡음 성능이 당연히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막 두께를 넓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이 실내에 흡음재를 붙인다 그러면 흡음재를 정말 두껍게 붙이면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줄어들겠죠. 이건 우리 엔지니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두께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흡음층을 3cm라고 했는데요. 흡음층을 3cm라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하면 흡음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화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좋은 재료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재료를 써도 그 한계가 있고요. 더 우리가 극한적으로 가려면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흡음층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평판 같은 거, 쇠판 같은 거를 끼워 넣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쇠판을 이렇게 아래로 쭉 끼워 넣는데 이렇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소리가 들어와 가지고 제일 위에 그 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맞고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흡음이 훨씬 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있었기에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3cm짜리의 보통의 흡음층입니다. 흡음층이 종류가 많은데 특정 한 가지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흡음 개수가 한 요 정도 0.5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흡음체 사이에 철판 같은 걸 넣는 거 우리 강체라고 그러는데 강체는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한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흡음 개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이 P1이라는 데는 약 한 1400Hz 정도 되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흡수가 됩니다.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뭐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하는데 빨간 거는 소리 압력이 높은 데고 파란 데는 좀 낮은 데인데요. 이걸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우리 해석을 통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보시면 여기 흡음재를 이렇게 그 평판을 다 없애고 그냥 어떤 새로운 다른 등가의 흡음재 층으로 여러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흡음재 전체에 들어가서 파동이 들어갔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에서는 파동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그 철판을 끼워 놓지 않은 흡음재라면 실제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3cm짜리가 한 7.2cm, 계산이 하면 2.4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마치 보통의 흡음재를 7.2cm로 깐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속도가 느리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슬로우 웨이브 피노메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실제로 그 이 앞에 있는 평판을 이렇게 강철판을 붙임으로써 실제로 그 흡음재 내부에서 속도가 늘어지는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 결과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흡음이 더 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물리 현상이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나머지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볼 때 강체를 붙이면 뭔가 흡음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직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이런 튜브를 사용하는데 임피던스 튜브라고 부르고요. 여기 아까 이 스펀지처럼 생긴 게 흡음 물질이고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강체입니다. 3D 프린트로 만들어 갖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보면 저희가 여기 타겟 주파수가 여기인데요. 요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요쯤 있다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론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슬로우 웨이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은 저희 박사과정으로 있던 양지연 학생이 이 연구를 했는데 뭐 이러이런 연구 덕택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요. 같이 일한 뭐 이중석 교수, 강현진 교수 등등 여러분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음파에 대해서 제가 음파 이것 말고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음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소리 얘기를 하면 초음파 얘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음파는 보통은 이용하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진단을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메디칼 울트라사운드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 간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배가 물속에 잠겼다 이랬을 때 물에 잠긴 배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이런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문제는 이 앞에 철판이 굉장히 두껍겠죠, 거기. 철판을 뚫고 안을 봐야 되는데 사실 뭐 구멍을 뚫고 보기도 어렵고 뭐 빛을 이용한다는 건 불가하고요.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뭐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뚫고 초음파가 잘 들어갈까요?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사 들어간다 그래도 굉장히 적은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철판을 뚫고 소리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꺼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저기 이제 가로가 한 80cm, 높이가 한 45cm, 길이가 한 1.5m 되는 수조를 만들었어요. 수조입니다. 여기 파랗게 된 건 물입니다. 물 속에 일단 보고 싶은 대상체를 넣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로고를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두께는 1mm 스틸로 만들어서 집어넣었고요. 왼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에 보면 이 리시버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초음파를 쏘고 받는 그런 도구입니다. 거기서 쏘고 받고 이렇게 하고요. 이 반대쪽에는 중간에 4mm짜리 알루미늄을 집어넣어 갖고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아까 물속에 잠긴 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험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가상의 평면에 각 점을 옮겨가면서 초음파를 쏘고 맞고 돌아가는 걸 재고 쏘고 재고 쏘고 재해서 일종의 평면을 스캐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우리가 영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스캐닝을 했고요.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그 왼쪽의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쏘고 받고 쏘고 해서 이미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오른쪽 경우는 뭐 우리 여러분 다 예상하셨죠.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하고 싶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쉬운 방법은 구멍을 뚫는데, 이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초음파적으로 안을 들어보는 방식이 없을까? 이제 이러한 문제에 저희가 봉착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그 장애물이 뭔가 있을 때, 아까 철판 같은 게, 알루미늄 같은 게 딱 가로 있을 때는 정말 저 속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건가?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what if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상체니까 우리가 뭐 뚫는다, 이거를 뭐 얇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의 대상체 왼쪽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도한 게 거꾸로 4mm짜리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판을 앞에다 하나 더 갖다 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가 있어도 잘 안 보이는데 두 개를 갖다 대면 더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제 직관은 당연히 안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실험 세팅이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수조고 왼쪽에 뭐 장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험은 100kHz에서 했습니다. 이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kHz에서 실험을 했고요. 이미징을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대상은 저희가 3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N자. 이게 이제 글자가 조금 큼직해서 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서울대니까, 외국의 그 논문들 보면 뭐 어떤 대학은 자기 대학 로고를 쓰고, 뭐 서울대니까 당연히 서울대 로고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작은 거. 작은 거는 피처 사이즈가 25mm,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걸 했고요. 실험 조건은 여기 3가지입니다. 안에 장애물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는 것, 그리고 장애물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휴가의 판을 또 하나 집어넣은 거. 이거 완벽하게 막은 겁니다. 지금 100%.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뭐 왼쪽에 있는 이 2가지 뭐 서울대 이런 로고는 예상이 되죠. 뭐 막혀 있고 안 막혀 있으니까 잘 보이고. 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N자를 보십시오. 거의 없는 거랑 같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실험해서 스캐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로고 보겠습니다. 아주 잘 보이죠. 제가 크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샤, 우리 샤라고 그러죠 보통. 아래에 있는 샤, 여기 장애물이 있고 거기다 하나 더 댔는데 거의 같죠. 실제로 거의, 물론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정도로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 2020년도 했던 연구인데요. 뭐 국내 국외 뭐 등등등 여러 나라에 지금 출원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믿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실제 매제한 신호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신호가 나오는지. 여기 지금 위아래는 대상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A라고 보이시죠? A는 이제 대상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딱 쏘면 신호가 크게 돌아올 걸 예상하고요. B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쭉 신호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실제로 매제한 신호인데요. 여기 보면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신호를 쏘고 얼마 있다가 재고. 뭐 그 시간이고요. Y축은 신호의 크기인데 Y축이 크다. 이거는 뭐예요?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첫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송신기하고 수신기를 2개 다 같이 옆에 뒀어요. 그래서 송신기에서 신호를 쏘면 바로 수신기에서 매제가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신호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대상체에서 맞고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A하고 B가 있죠. A는 보라색, B는 회색인데 A는 신호가 크고요. 여기 이 부분을 쏘면 B는 신호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장애물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실까요? 장애물에 있는 경우는 여기 중간 위치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대상체하고 그 송수신기의 중간이니까 중간 위치에 신호가 확 뜹니다. 장애물 때문에 뒤쪽에 여기 지금 나타날 목표물이 있는 신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체에다가 평판을 붙인 거, 놓은 거. 저희는 이제 메타 평판, 메타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를 붙인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목표물에서 반사오는 신호가 잘 보입니다. 그 옆에 장애물에서 오는 신호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송신기에서 쏜 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쑥 들어갔다가 다시 거꾸로 나온 겁니다.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실험한 건데 정확하게 신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신호가 없는, 아무 물체가 없는 B 지점에 보시면 여기 회색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험 결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야, 이게 어떤 원리인가? 제가 그냥 그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그림은 그 아까 그 3차원적으로 보여드렸던 수조 속에 그 장애물이 있는 거를 대상체가 있는 거를 약간 2차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알루미늄 판은 이 장애물이 되겠죠. 장애물이 있고 왼쪽에서 팔을 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는데, 사실은 물리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미 잘 알려진 그 현상이 있습니다. 페브리-페로 공진 현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물 속에 이런 그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에 특정 주파수를 맞추면 100%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요 이제 식이 중요한데요. 그 주파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FT라고 제가 썼는데요. CB라는 거는 그 중간에 지금 같은 알루미늄 판에서의 초음파 속도입니다. 그리고 DB라는 거는 판의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장애물의 물질의 특성과 두께에 따라서 주파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100kH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과연 4mm에서 100kH가 딱 되면 좋은데, 계산을 해보면 4mm에서 100% 투과시키려면 주파수가 무려 812kH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걸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그 감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전파되면서 길이 공간적으로 전파되면서 굉장히 감쇄가 심해서 한 8km 정도 써서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의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게 물속에서의 감쇄 현상은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쇄가 심해서 가급적이면 낮은 주파수를 써야 되는데 너무 낮은 주파수를 쓰면 해상도가 나쁘겠죠. 그래서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른 게 저희가 100km입니다. 물론 110km도 되고 150km도 되고 다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100km를 골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과 주파수는 속도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여기가 주파수를 낮추려면 두께를 키우면 되겠죠, 그죠? 두께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알루미늄 판을 두꺼운 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100kg에서 100% 투과하려면 4mm짜리가 아니고 32.48mm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28mm짜리 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한 뭐 1mm 정도일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판이 한 1cm 되면 8cm, 9cm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비현실적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큰 걸 넣을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경우는 그 원래 있던 판하고 새로 집어넣는 판이 이론적으로 퍼펙트하게 붙어야 돼요. 근데 갖다 집어넣어서 약간 삐뚤어졌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아까 그런 내부를 들여다보는 걸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까 저희가 뭘 집어넣는 거 보셨죠? 이번에도 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판을 또 거꾸로 판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아까 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식. 여기 보면 주파수는 CB는 장애물 내의 속도에 비례하고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주파수를 낮추려면 CB를 낮추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있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있는 판, 추가로 집어넣는 새로운 판, 중간에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 전체 세 개가 그러니까 원래 있는 판, 물, 그 다음에 새로운 판, 그 세 개가 마치 새로운 물질처럼 되게 해서 거기에서의 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두께를 조절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넣을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알루미늄 판과 똑같은 판을 3mm짜리를 넣고요. 그 경우에는 물을 중간 사이를 0.94mm를 띄면 됩니다. 한 1m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잘 붙이면. 그리고 아까는 이걸 하려면 32cm를 써야 되는데 대충 한 32mm를 써야 되는데 8mm 정도면 이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게 실험이 가능하겠죠. 이 경우 정말로 100% 투과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장애물에 또 판을 넣어서 투과를 시킨 거는 바로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그 박사과정이었던 박중일 박사가 했고요. 그 표준연구원에 있는 송영 박사랑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뱃속에 있는 물에 잠긴 배를 보는 게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바로 이유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뭐 뇌를 다쳤거나 또는 뭐 뇌출혈이 일어났거나 아마 이런 이제 해서 뇌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는데 응급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뇌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만 지체가 되면 골든 타임 있죠. 그거를 지체가 되면 회복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앰뷸런스도 빨리 타고 가서 빨리 열어야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MRI 쓰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이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초음파 같은 걸로 뇌를 뚫고 들어가서 이미징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초음파를 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하이프라고 해서 집어넣는 건 있어요. 여러 가지 빔을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우는 건 있는데 들어갔다가 보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하게 된 거는 여기 써 있지만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제주대 최민주 교수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한다니까 이 연구를 해야지 정말 연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그 챌린지를 주셔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쪽으로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물속에서 하는 그런 한 방식이고요. 그거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좀 또 다른 방식, 정말 뇌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결과가 제때 못하면 저희 제자 때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음층이 있는데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고 흡음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강체를 막 집어넣고 약간 그 직관에 좀 맞지 않는, 또 마찬가지로 뭔가 철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철판 하나 더 대서 안을 보는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직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을 직관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 연구라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는 철판이 하나 있을 때 하나 있으면 못 보는데 두 개 있으면 더 못 본다. 이게 직관이었는데 이제는 두 개 있으면 더 잘 볼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직관이죠. 그래서 직관의 폭을 넓히는데 제가 한 연구가 기여했다면 그 연구가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식은 언제나 옳을까요? 라는 화두로 저의 그 설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꾸어서요, 로봇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 변형 바퀴 로봇이라는 건데요. 이 로봇은 저희 학부의 김종원 교수, 은퇴하셨는데 김종원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그 연구입니다. 그 은퇴하시고
그 제가 포스닥하고 같이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저희 들여다봤고요. 어떤 건지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평지에는 가다가 계단이 있으면 바퀴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슈라고 그러는데요. 슈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실제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 한 가지가 있고요. 운동이 올라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운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공 분야에서는 자유도의 두 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회전하는 운동, 그 다음에 벌리는 운동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액추에이터를 구동기를 두 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형 바퀴가 실제로 굴러가려면 바퀴가 굴러가는데 구동기 하나, 지금 날개가 도는 거 하나, 펼쳐지는 거 하나, 세 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계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도 많이 들고 제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해보고자 했던 거는 자유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면서 회전되는 걸 어떻게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바퀴를 잘 구현해서 그걸로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일로 해야 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 정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날개가 보이죠. 이게 뭐 슈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날개라고 그렇게 날개처럼 보이기도 해서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어떤 특정점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이제 기구를 설계할 건데 얘랑 그 날개가 여기 똑바로 서 있죠. 여기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자세까지 맞아야 됩니다. 요거를 구현하는 메커니즘, 일자유도로 된 거를 안에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합니까? 이거를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4절 링크 한번 해서 되나 안 되나 해보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6절 링크. 이것도 잘 돼. 여기 물론 6절 링크에서 뭐 크기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보고 하지만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이건 될 때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로 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모든 로봇 메커니즘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상이 바뀐다는 거죠. 4절에서 6절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지금으로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원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불가했지만 이거를 자동화해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쫙 설계가 돼서 원하는 게 나오게끔 이런 설계를 저희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가칭 SNU, 제 서울대학교니까 그냥 제가 SNU 어프로치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모델링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뭐 아마 이게 로봇 분야가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보통은 기구를 모델링할 때는 제가 지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영역을 이렇게 블럭을 쪼개고요. 그 안에 블럭 안에 뭐 조인트가 있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이상한 방법,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문제는 수학적인 최적화 문제로 바꿨어요. 최적화 문제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리즘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모델링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링이고요. 설계 문제를 바꿨는데 그 어떤 것인지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되는지를 알아야 뭐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알고 싶을 테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실제로 설계가 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여기 빨간 게 타겟 패스고요. 요 점이 요 파란 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고요. 요게 똑바로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동돼야 되는데 최적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블락의 형상이 바뀌고요. 여기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게 레볼로 조인트인데 그게 중간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돌렸기 때문에 자세한 건 없는데 이걸 보고 뭔지 알기 어렵죠. 저희 연구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이런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아마 이 기구를 하신 분들은 이걸 보면 야 저런 걸 왜 만드냐 너무 복잡하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만들 필요도 없지만요. 아마 근데 장난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주고 이게 구동하는 걸 한번 조립해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복잡한 걸 뭐하러 만드느냐. 그래서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려면은 조인트를 좀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일단 움직이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여기 요거는 우리가 프리즈매틱 조인트. 이거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이 확 열리죠. 그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하는 게 이제 슬라이딩인데 그게 이제 프리즈매틱 조인트라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빨간 거하고 회색하고 연결된 거 여기 요거를 이제 그 회전 조인트, 레볼루트 조인트라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그 경칙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프리즈매틱도 뭐 나와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 나오는데 아까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그 어디에도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프리즈매틱 한두 개로 해결될 거를 그거를 레볼루트 조인트를 쓰면은 아마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10개 가까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만든 이런 자율 설계 방법이 아니면 찾기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는 뭐 여기에 이제 필요한 그 구동부 모터를 설계하고 있고요. 이 연구는 그 부산대 김영주 교수랑 같이 하고 있고요. 전장부 다 구성을 해서 아마 이제 올해 아마 내년 1, 2월 중에는 테스트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금 뭔가 자율적으로 설계가 되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그 왼쪽에 기구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하는 건 설계입니다. 설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이런 기구가 뭐 아래로 쭉 바뀐다 그러면 이제 기구가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 그린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나오는지를 알려면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쓰는 방식은 여기 이런 식으로 쓰겠죠. 여기 이제 그 링크라고 그러는데 막대기 있고 조인트 있고 막대기 있고 당연히 요 비슷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는 해석이 주가 아니고 설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꾼 방식은 한 모델로 모든 기구를 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형상을 잘 바꾸고 조인트를 보면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하나에서 이거 하나로 다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조인트를 안에는 사실은 레볼루트 조인트,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쓰는 요소는 스프링입니다. 엘라스틱 스프링. 길이가 0인.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가능하죠. 길이가 0인 가상의 스프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많이 늘어질 수가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스프링 값을 조절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조절하면. 실제로 운동을 보면 두 개가 완벽하게 같고요. 여기도 동그란 운동 완벽하게. 여기 이제 슬라이딩 있는 경우인데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요. 뭐 6절 링크도 잘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연구 방법이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나 뭐 시간 없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중간에 여기가 레볼루트 조인트고요. 이쪽에 이제 슬라이딩 뭐 이런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조인트를 그게 회전 조인트이든지 프리즈매틱 병진 조인트인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는 스프링으로 다 모델링 한다고 그랬어요. 길이가 0입니다. 지금은 뭐 유한하게 되어 있지만 길이가 0인데 처음에는 0이었다가 변형이 일어나면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중간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스프링 값을 0부터 1로 저희가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중간 상태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건 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근데 값을 이렇게 줄여 나가면 이렇게 스프링의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완전히 거의 없어집니다. 이 경우는
두 개가 떨어져서 이건 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요소로 날려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가면 스프링 색깔이 진해지죠. 이거는 우리가 스프링 값이 원하는 값. 여기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리가 있지만 길이가 0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그 스프링이 붙어 있는 두 점이 회전 조인트처럼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내용 전부입니다. 물론 사실은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되기 위해서는 뭐 정식 뭐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또 내용적으로도 여기에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이런 방법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모델링하는 이런 방식에는 비해서 당연히 계산도 느리고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를 할 때 왜냐하면 4절인지 6절인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하려면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유니파이드 된 모델링이 있으면 너무나 쉽겠죠. 그런 용도에 딱 맞는다는 거고요. 그 결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정말 새로운 것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통적인 기구 쪽에서는 기하,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기하학적 해석을 하는데 저희는 스프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역학 기반 설계입니다. 이거 기구인데 역학을 가지고 설계를 제가 이루어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러한 그 기구적인 문제를 기구적인 해석을 이렇게 리지드 블락하고 스프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2007년도에 제가 ASM에 처음 발표했고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뭐 많은 연구는 논문을 못 썼고요. 왜냐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데 2단계에서 그 다음 올라가는데 한 뭐 6년 이렇게 걸리고 또 한 6년 이렇게 걸려야 돼서 지금은 이제 상당 수준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로봇을 설계할 수 있는 수준. 이게 아마 처음에 제 이 논문을 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래도 이 논문이 억셉트 됐다는 게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희가 했던 자율 설계 방법에 대해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그 변형받기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외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골격은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외골격 로봇이기 때문에 뭐 역사는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딱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모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외골격 로봇, 외골격은 이 착용 로봇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골격 로봇은 이 사람이 앞뒤로 걸어갈 수 있는 모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플렉션 익스텐션인데요. 앞뒤로 걸어가는 방향의 모멘트만 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인체를 잘 보면 여기 글루티얼 머슬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엉덩이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걸을 때 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엉덩이 근육이 어떤 모멘트를 나타내는지를 잘 보면 사실은 앞뒤로 가게 하는 모멘트만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좌우로 이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좌우로 갈 수 있는 이건 영어로는 어덕션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좌우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걸어갈 때 앞뒤로 가는 모멘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모멘트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연구는 2018년도부터 했지만 최근 연구를 보니까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뒤 쪽 연구만 하다가 2000년도 들어오니까 2001년도, 2000년부터 아마 제가 보니까 스탠포드, 하버드 등등에서 이제는 양쪽으로 좀 뭔가를 보조해야 되겠다는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설계를 이미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모타를 2개 쓰면 돼요. 구동기를 2개 쓰면 됩니다. 아마 이런 대학에서는 주로 2개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야 컴팩트하죠. 모타 하나, 구동기 하나를 써서 이게 3차원적으로 변하는 모멘트 방향을 구현한다는 거죠. 이거는 기구가 없으면, 메커니즘이 없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개발한 그런 기술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착용할 부위고요. 여기 지금 구동기라는 거는 구동기 하나를 쓰고 출력이 이제 나올 텐데 출력이 인체에 가해지는 출력인데 아까 3차원적으로 변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은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은 사람을 위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거고 그 FEMA라고 써 있는 거는 FEMA라고 써 있는 거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정강이라고 그러나요? 그 하여튼 위쪽 그 다리 쪽에 그 뼈에 해당이 되는데 요게 쭉 걸어갈 때 스냅샷을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쭉 걸어갈 때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이 빨간 게 필요한 모멘트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두 개 있다가 하나가 있다가 다시 두 개가 있고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 중간에. 이해되셨죠? 그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 무조건 두 개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를 써서 이거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설계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스픽할 공간을 이미 잡았고요. 뭐 최적화 방식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프링을 안에 쓰기 때문에 이게 0부터 1까지 스티프니스 값이 이렇게 변합니다. 연속적으로. 근데 제가 최적화 문제를 푼다고 그랬는데 연속적으로 변할 때는 그 뭐 공학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분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미분 기반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적화되는 과정을 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위에서 본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을 내려다본 거고요. 여기 엉덩이뼈고요. 그다음에 요건 옆에서 본 건데 여기 지금 빨간 거, 파란 거는 뭐냐면 빨간 거는 원래 사람이 걸어갈 때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걸어갈 때 모멘트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파란 거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 들어가면서 그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점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파란 것이 빨간 거를 따라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형상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설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형태의 메커니즘이 얻어졌습니다. 실제로 한번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들어오는 쪽이고요. 중간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연결 방식하고 이런 방식이 독특한데 이런 이제 좀 독특한 방식의 메커니즘이 구현되었기 때문에 모멘트가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론은 설명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 전에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왼쪽은 그 엑소 로봇을 착용하지 않고 오른쪽은 착용해서 한 건데요. 이 결과를 지금 잘 보시면 어느 쪽을 보시고자 하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빨간 거를 보시면요. 착용하지 않을 때 몸에서 필요한 모멘트입니다. 여기 0이고요. 이게 부호는 보지 마시고 거의 한 0.67까지 필요한데 요거를 파란 거는 착용하고 나면 여기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필요한 모멘트가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좌우 지탱하는 모멘트고요. 앞뒤 쪽은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계 자체를 좌우로 하는 쪽을 지탱을 많이 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뒤 쪽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의 구동기만으로도 착용자의 앞뒤로 가는 그런 걸음, 그다음에 좌우로 지탱하는 모멘트에 그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저희가 기술 또 그 결과를 얻었고요. 이 연구는 저희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그 강석원 박사가 했는데 현재는 존스 홉킨스 대학 스펠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거기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할 계획은 실제로 만들어서 이 러닝머신에 올려서 이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대 이규 교수 팀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원래 모바일까지 가려고 했는데 요 연구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요 중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엑소 로봇 중에서 허리 쪽 다리를 붙여서 보조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보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릎 보조.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릎을 이제 폈다 굽혔다 하는 운동인데 가장 그 원시적인 거는 그 무릎 조인트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모멘트를 가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모멘트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회전 중심은. 그래서 그 위에 나온 게 자기 정렬이라고 그래서 약간 축이 좀 안 맞더라도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이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만약에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요. 이 사람도 A라는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쓰고 좀 큰 사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는 맞는데 제가 이제 추가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그 구동기를 오래 쓰려면 이런 그 외국의 로봇을 오래 쓰려면 에너지가 적게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 때는 에너지를 많이 내주는 메커니즘, 힘을 많이 내주고 적게 들 때는 적게. 여기는 사실 엄밀하게는 모멘트인데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표로 축 일치, 자기 정렬이 되고 원하는 힘이 원할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허벅지고요. 여기가 정강인데 설계 공간을 잡고 아까 저희가 사용한 그런 모델링을 써서 설계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인 이유는 사실은 이 내용은 로봇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워크스페이스 설계 문제하고 좀 관련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아까 최적화로 문제를 푼다고 그랬는데요. 최적화로는 반복을 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X축은 최적화되는 아이터레이션 숫자입니다. 한 번 계산해보고 두 번 계산해보고 이렇게 쭉쭉 가는 건데 이 파란색이 1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파란색이 1인데요. 1이 됐다는 것은 진짜 기구가 됐다는 거죠. 중간 상태는 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기구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 빨간색은 거의 0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잘 만족이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구를 추출한 다음에 만들어 봤는데 레볼루 조인트 3개, 프리즈매틱 조인트 3개가 들어간 거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여기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지금 힘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실험 장비가 없어서 못했고 자기 정렬이 잘 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봤는데요. 175 남자, 160 남자 두 사람이 같은 걸 착용을 해서 잘 걸을 수 있는지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더 편하게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붙이고 구동을 붙이면 불편한 사람들의 걸음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사실 이런 로봇 하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로봇의 메커니즘, 사실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설계 패러다임을 저희가 제시해서 만들었고요. 아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거는, 키가 되는 거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상식적인 모델링을 쓰지 않고 설계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적합하지 않은 이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좀 옮겨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상식이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이 쌓인 것이다. 상식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식은 분명히 특정 상황에서는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바뀌면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아마 조금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저의 설계 이야기인데 부제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적화하는 설계를 많이 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설계해 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 그 고의 그림인데요. 제가 이 설계자 관점에서, 공학하는 입장에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픽셀로 나눈 다음에 픽셀의 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설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정의해야지 그 다음에 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림은 점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런데 최적화된 답을 찾겠죠. 근데 작가라는 사람들은 자기 상상력이 있겠죠.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작가의 정신을 거기에 담아야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으면 좋은 작품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저는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공학 설계하는 저희 관점은 뭐냐면 상상력이 해당되는 것이 이거는 설계하는 걸로 우리 생각하자. 이게 되겠고요. 작가 정신은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니까 뭐 수학도 하고 물리학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식으로 철학을 한번 담아보자. 그 다음에 테크닉은 최적화 문제로 이거를 처리하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작가 정신이 뭘까요? 제가 담고 싶은 거는 음향이 조화로운 균형된 상태. 아마 기계공학 하실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스테디 스테이트 히트 트랜스퍼 페노메논 정상 상태의 열 전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요. 한쪽에서 파란 쪽에서 들어오고 빨간 쪽에 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항상 일정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면서 저희는 이게 음향이 잘 만족된 상태를 나타낸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약간 자신이 없어서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동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테크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로 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점들의 연결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빨간 점은 아까 그 열 문제에서 열이 나오는 데가 있고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열이 나오는 데가 붓이 시작하는 점이고요. 열이 끝나는 점이 붓이 끝나는 점으로 생각하면 붓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열 문제로 다시 바꿔서 열이 나오고 열이 들어오고 나오는 점을 연결을 하려면 제가 최적화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빠르게 열이 나가야 되겠죠. 두 점이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직선이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여러 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점이 입력, 출력 여러 점을 사용해서 풀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이제 상상하지 못한 재밌는 이미지가 나오겠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렇게 점을 한두 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뿌리고요. 여기 이제 열이 나오는 점, 뭐 붓이 시작하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그리지만 컴퓨터는 한 번에 여러 선을 동시에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크기는 이게 열이 나오는 점의 크기도 제가 다 조절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점, 열이 빠지는 점, 붓이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으로 매칭을 해서 계산을 해서 돌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아이터레이션에 의해서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그림의 세 가지 색깔을 섞었었는데요. 같은 색깔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작가입니다. 내가 고르면 돼요. 만드는 게 아니고 조건을 마음대로 줘보고 골라서 마음에 들면 자기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그 약간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한 그 음과 양이 조화로운 상태, 그 예술 분야에서 아까 최적화라는 제가 해왔던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이름은 우리 저기 계시는 박종호 교수님이 장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학에서 최적화 분야를 크게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관련된 그 논문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작품을 빨리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빈 백지에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이 있고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보이면 요거는 찰리 채플린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상체가 있을 때도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려보면 똑같은 대상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라, 색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미지가 나올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냐면 이런 T자가 우리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평판이 그냥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T자를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는 열 전달 개수가 좀 다르다. 열이 뭐 잘 흐른다든지 잘 흐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잘 조건을 걸어주면 그 이미지가 싹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클림트 키스 가지고 그린 작품인데요. 왼쪽이 원본이고요. 이거 이제 저희식으로 그린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그림 느낌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네킹 얼굴인데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마네킹을 가지고
말고 한 색깔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작품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걸까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전체 뭐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연구를 했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제가 미대생도 고용하고 등등등 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동영상을 만든 건데 한번 보시면 그 아까 얼굴을 여러 가지 얼굴을 이미지를 그려서 이렇게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 고뇌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게 보인다고 할까요? 뭐 이건 여러분이 감상하기 나름이고요. 어떤 이런 그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중간에 선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열전달 문제를 풀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미지에서 약간 특성을 보는데 약간 이렇게 아삼삼하게 뿌옇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물리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미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뿌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오드리 헵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왜냐? 이게 여러 사람이 작업한 거거든요. 이 작업을 한 사람은 또 다른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패션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근데 패션 쪽을 했는데 패션을 하려면 패턴을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패턴을 만들려면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주기성을 걸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꽃을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어서 옷을 이게 실제 만든 겁니다. 옷을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런 옷도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2016년도에 서울대 70주년 기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 그 후생복지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넥타이도 만들었고 뭐 스카프도 만들었고 여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서울대 로고로 만든 거예요. 전혀 로고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로고를 갖고 로고처럼 보이면 아무도 안 입잖아요. 로고답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고 있는 넥타이는 이게 대한기계학회 로고로 갖고 만든 넥타이입니다. 근데 여기 기계학회는 전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베레신 아트로 만든 넥타이를 제가 일부러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능 기부를 좀 했었고요.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에필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오늘 했던 얘기들을 아주 잘 표현한 재미있는 그림책이 있어서 오늘 이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이제 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 7마리 눈먼 생쥐인데요. 저자는 그 미국에 사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에드 영이고요. 시공 주니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쥐가 몇 마리가 보이시나요? 6마리가 보이죠? 한 마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7마리가 맞고요.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이건 사실 인도에 있는 그 우화인데요. 그 눈먼 생쥐가 7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물가에 큰 코끼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뭔지를 알아가는 이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쥐는 두 번째 쥐입니다. 첫 번째 쥐는 여기 왼쪽에 빨간 쥐인데요. 여기 빨간 쥐. 빨간 쥐가 처음에 딱 가서 뭘 만졌냐면 다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쥐가 이제 또 눈먼 쥐가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뭘 만졌을까요?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근데 코를 만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생쥐는 초록쥐입니다. 초록쥐는 초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초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뱀도 초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마리가 이제 이것저것 보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주황색 생쥐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주황색 생쥐. 주황색 생쥐는 뭘 만지고 왔냐면 코끼리 귀를 만지고 왔어요. 그래서 살랑살랑 움직이던 걸 그러면서 부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 네 마리는 어떤 쥐일까요?
이 네 마리는 이미 복원주예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 얘기를 듣지 않아요. 경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작가가 재밌는 거는 여기 끝까지 남아서 전체를 본 지가 하나 있어요. 다 돌아보고 이게 코끼리라고 마지막 지가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흰지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거죠. 편견이.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 때로는 편견이 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장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책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책. 내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내 색안경으로 보인다. 우리가 색안경을 벗어야만 정말로 새로운 거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역학 기반 설계 이야기라는 것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특히 뭐 물속에 있는 어떤 대상물을 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과연 우리가 직관이라고 믿었던 것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봇 설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방식의 모델링 방법, 그런 거 비상식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약간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공학 어떤 설계 관점에서 이미지를 봐서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서울대 온 지 한 30여 년 됐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30년째입니다. 제가 30년 연구 여정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고 직관을 맹신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해 왔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지원해 주시는 그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단 감사드리고요. 또 삼성미래 육성센터에 감사드리며 사실 이 연구는 뭐 저희 예전에 저자들 또는 동료들이 많이 같이 했지만 현재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에도 계신데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을 텐데 단체 사진도 상식적으로 찍지 않고 교수님께서 여기 앉으시고 책상 위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뭐 이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와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네네 뭐 편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여기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요. 화면에 얼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성황리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최만수 교수님이 1년 전에 이미 예약이 돼 계시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이 첫 스타트를 이렇게 잘 끊어주셔서 앞으로 이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학부 교수님들 뭐 대학교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도 이렇게 대학교가 외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간접적인 공헌 활동으로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조금 더요. 네. 네, 그렇게 앉으시면 네.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앉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뭐 또 약간 진부하지만 화이팅 할까요? 그러세요? 그럼 딴 걸로 하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